결혼합시다. 어머님 수술비는 제가 냅니다. 왜 하필 저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애매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사랑은 거래로 포장된 운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순금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밤새 이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좁은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봉제 공장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면서 발걸음을 재촉했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미신기 앞에 앉은 정희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실밥을 정리하고 원단을 맞추고 바늘이 지나간 자리를 확인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 허리는 늘 뻐근했고 손가락 끝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특히 겨울이면 갈라진 손끝으로 피가 배어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점심시간 정희는 도시락 뚜껑을 열면서 잠시 숨을 돌렸어요. 김치 몇 조각과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김가루를 뿌린 밥이 전부였지만 정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말을 걸어왔죠. 정희야, 오늘도 야근이니? 네, 이번 달 납품 물량이 많아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있어야 일도 하지. 동료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받으며 정희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현실이었어요. 어머니의 신장 투석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동생 소영이의 간호학과 실습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 식구의 생계가 오롯이 정희의 두 어깨에 달려 있었죠. 저녁 무렵 공장장 박태수가 작업장을 둘러보며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직원들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어요. 태수는 말이 적고 표정도 차가웠지만 일처리만큼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의 미신기 앞에서 잠시 멈춰선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작업물을 확인하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세 식구 중 나만 건강하다. 그래서 나는 멈출 수 없다. 정희의 마음속 독백이 미싱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공장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어요. 정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원단을 잡았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공장을 나설 수 있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제야 하루의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공장 정문을 나서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죠. 박태수 공장장이었습니다. 태수는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성당 앞에 멈춰서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모금함에 넣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가워 보이는 공장장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희는 몰랐습니다. 그 모금함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태수가 매달 거액을 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방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왔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야, 늦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소영이가 죽을 끓여줬어. 너는 밥 먹었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동생 소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소영이는 간호학과 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언니 왔어? 응, 오늘 실습은 어땠어? 괜찮았어. 그런데 언니 다음 달 실습복 구입비가. 소영이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희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그날 밤 정희는 낡은 연고를 손가락에 바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에 한정희는 눈을 뜹니다.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지셨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정희는 작업복도 벗지 못한 채 공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복도, 의사가 건넨 수술 견적서를 본 순간 정희의 다리가 풀렸어요. 3천만 원.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일주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복도에 주저앉아 말없이 울었어요. 동생 소영이가 달려와 정희를 붙잡았지만 위로의 말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부은 눈으로 공장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실수만 반복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혜 씨,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공장장 박태수의 부름이었어요. 해고 통보를 받을까 두려워하며 사무실로 들어선 정희. 하지만 태수의 첫마디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태수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결혼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태수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 속에 묘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어요. 거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가 되고 저는 어머니를 살립니다. 왜? 하필 저예요? 떨리는 정희의 목소리.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당신이라면 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애매한 대답이 정희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동정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내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어머니 상태가 급하니까. 그날 밤 정희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신음소리, 의학서적 위에 엎드려 잠든 동생의 모습. 정희는 결심했어요. 자존심 따위는 버려도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하겠습니다. 정희의 대답에 태수는 즉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혼인신고서입니다. 어머니 수술은 내일 아침으로 잡았습니다. 폭풍같이 빠른 진행. 마을은 즉시 술렁였죠. 가난 때문에 팔려간 신부래. 돈으로 사람을 샀다더라. 수군거림 속에서 초라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하얀 드레스 대신 어머니의 낡은 한복, 축가 대신 사람들의 웅성거림. 하객은 동생과 이웃 아주머니 둘뿐. 태수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사업 계약을 하듯 담담했죠. 평생 함께 하실 것을 맹세합니까? 네. 그 짧은 대답으로 정희는 박태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식이 끝나자 태수가 말했어요. 오늘부터 제 집에서 지내십시오. 각자 방을 쓰고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기로 하죠. 대신 밖에서는 부부 행세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 없는 거래 결혼.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신혼 첫날, 낡은 기숙사 같은 태수의 집. 태수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수술비 입금 확인서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약속하십시오. 절대 저를 떠나지 않겠다고.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엔 두려움이 스쳤어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 이 사람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정희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지만 일단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는 어머니를 보며 정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묵묵히 정희 옆에 서 있었죠. 형부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영이가 정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정희는 동생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온 뒤 정희의 처지는 애매해졌어요. 돈 보고 결혼했다며? 효녀 코스프레지 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정희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태수도 분명 이런 소문을 듣고 있을 텐데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 거였죠. 어느 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정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후원자 명단에 박태수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5년 전부터 매달 거액을 기부하고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에. 그때 동생 소영이가 불쑥 말했어요. 언니, 그런데 공장장님 본 적 있는 것 같아. 어디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때 낯선 남자가 조의금 봉투 놓고 갔잖아. 이름이 박태수였어.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그 장례식장에 태수가 왔었다고? 그날 밤 정희는 태수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장례식에 오셨었나요?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소. 왜요? 아버지와 아는 사이였나요? 태수는 대답 대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린 박태수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제 은인이었소. 고아였던 저를 걷어 키워주셨죠. 정희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은혜를 갚기 위해 결혼한 건가?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희는 태수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서류의 제목은 교통사고 합의서였어요. 그런데 날짜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설마. 정희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아버지 사고의 가해자였다는 건가요? 그때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정희가 돌아봤을 때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날 제가 운전한 차가 아버지를. 태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의 사고, 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평생 짊어진 죄책감. 정희는 충격과 배신감에 다리가 풀렸어요. 그래서 저와 결혼한 거예요? 속죄한다고?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가요. 당장 나가요. 정희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정희는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인 줄 알았던 게 속죄였고 구원인 줄 알았던 게 죄책감이었다니. 하지만 가장 잔인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수가 없으면 어머니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방 한구석에 서 있었고 태수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기숙사 같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신혼 첫날 밤, 태수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송금된 병원비 영수증이요. 태수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신 당신은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정희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려는 눈빛이야.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규칙을 정합시다. 첫째, 부부 행세는 밖에서만. 둘째,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 셋째, 1년 후 원한다면 이혼해도 좋소.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거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조건이 있어요. 말해보시오.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진짜 결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족들이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수술이 진행됐어요. 정희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고 태수는 묵묵히 정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5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희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죠. 태수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감사는 나중에 하시오. 지금은 어머니 걱정만 하십시오. 회복실로 옮겨진 어머니를 보며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영이가 정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언니, 형부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니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다행이야. 정희는 동생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을 더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공장으로 돌아간 뒤 정희의 처지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동료들은 정희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거리를 뒀고 일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돈 보고 결혼했다며? 효녀 코스프레지 뭐. 공장장도 참 돈으로 사람을 사다니. 정희는 그런 말들을 묵묵히 들으며 일했어요.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렸죠. 태수도 이런 소문을 듣고 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공장에 나오지 마시오. 네, 그게 무슨... 아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게 보기 좋지 않소? 정희는 반발했어요. 저는 일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일을 찾아보시오. 여기서는 안 됩니다. 태수의 단호한 말에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일마저 빼앗긴 기분이었죠. 하지만 며칠 뒤 태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봉사일을 해보는 게 어떻소? 어머니도 자주 뵐 수 있고. 정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낯익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후원자 명단에 박태수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5년 전부터 매달 거액을 기부하고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말이죠.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수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왜 이렇게 병원에 집착하는 걸까요?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의사도 기적 같다며 놀라워했죠. 정희는 매일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돌봤고
소영이도 간호실습이 끝나면 어김없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세 모녀가 병실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혈색이 돌았고 웃음소리도 밝아졌습니다. 정희야, 사위가 참 듬직하더구나. 병원비도 선뜻 내주고. 어머니의 말에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결혼의 진실을 모르고 계셨죠. 알려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께 상처를 드릴 순 없었으니까요. 언니, 그런데 형부는 왜 자주 안 와? 소영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죠. 신혼인데도 태수는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공장일이 바빠서 그래. 납품 시즌이라 정신이 없대. 대신 병원비며 모든 걸 다 챙겨주시잖아. 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참 고마운 사람이야. 우리 같은 집안과 연을 맺어주다니. 정희야, 너무 미안해하지 마. 사위도 분명 너한테 반해서 결혼한 거야.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손. 이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자신이 미웠지만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그마저도 감사했죠.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소영이가 과일을 깎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형부 덕분에 언니도 이제 고생 끝이네. 공장에서 일 안 해도 되고. 응, 그렇지. 정희가 어색하게 대답했을 때였어요. 소영이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손을 멈췄습니다. 아, 언니. 그런데 공장장님. 아니, 형부 예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아. 정희는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기억 안 나? 3년 전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빗속에서 일어난 사고였죠. 그날 새벽 경찰이 찾아와 전한 소식에 온 가족이 무너졌었어요. 그때 장례식장에 낯선 남자가 왔었잖아. 검은 정장 입고 아무 말도 없이 조의금 봉투만 놓고 간 사람. 소영이의 말이 이어졌어요. 정희도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던 썰렁한 장례식장. 아버지는 친구도 별로 없으셨고 친척들과도 왕래가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말 낯선 남자가 왔었어요. 그때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 박태수라고. 나는 그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 근데 형부 이름 듣고 깜짝 놀랐어. 설마 같은 사람일까 싶어서. 소영이의 말에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자신을 알아본 듯한 눈빛, 갑작스런 결혼 제안, 그리고 병원비 지원. 그럼 그가 우리 사정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야?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사위가 우리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야? 정희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동명이인인가 봐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을까? 왜 장례식장에 왔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과 결혼한 걸까?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수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죠. 아직 안 주무셨소? 태수가 물었지만 정희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오셨었나요?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구두를 벗던 동작도 멈췄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정희는 태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그렇소. 태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아버지와 아는 사이였나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정희가 벌떡 일어나 태수의 팔을 잡았어요. 대답해 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당신이 누군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러는지 알아야겠어요. 태수가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짊어진 무거운 짐에 짓눌린 사람 같았죠. 나중에 말하겠소. 지금 말해주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수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더니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태수가 사진을 정희에게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든 정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누가 봐도 어린 시절의 태수였죠. 아버지가 당신을 아셨군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내게 은인이었소. 어렸을 때 고아였던 나를 걷어서 일을 가르쳐 주셨지. 봉제 기술도 사람 대하는 법도 모두 아버지께 배웠소. 정희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가 어린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행복한 표정을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럼 은혜를 갚기 위해 저와 결혼한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태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단순히 은혜를 갚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게 다가 아니죠? 뭘 더 숨기고 있는 거예요? 태수는 정희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걸 말하겠지만 지금은 왜요? 저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정희가 다그쳤지만 태수는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죠. 정희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정희는 태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출근하면 서재를 뒤지고 그의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버지와 태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서재 책장 뒤편에서 낡은 서류철을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서류철을 꺼낸 정희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첫 장에는 공장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장 소유권이 원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태수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날짜를 확인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아버지가 공장을 소유하고 계셨다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희가 서류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라고 적힌 서류가 나왔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3년 전 4월 15일.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피해자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가해자란에는 박태수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만 알아두시오. 다음 날 아침 마을 게시판에 충격적인 사진이 붙었습니다. 신혼 첫날 통장 잔고 확인하는 신부라는 제목과 함께 정희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누군가 몰래 창문으로 찍은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 보고 결혼했구만. 효녀 코스프레였네. 공장장도 불쌍해. 돈에 팔린 신부를 맞았으니 정희는 공장 근처도 가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정희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태수를 찾아갔어요. 사진을 누가 찍은 거죠? 태수는 신문을 읽으며 담담히 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온 동네가 저를 손가락질하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태수는 여전히 신문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요. 당신이 찍었습니까? 정희의 물음에 태수가 처음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당신밖에 없잖아요. 그날 그 방에 있었던 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죠. 왜 이러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뭘 얻으려는 거죠? 태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정희가 며칠 전 봤던 그 사진이었죠. 아버지와 어린 태수가 함께 있는 사진. 이 사진을 다시 보시오. 정희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배경에 자동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이 차, 아버지 사고 때.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 사고 당신이 운전했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곧 인정이었죠.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수가 아버지를 아는 이유, 장례식에 온 이유, 그리고 자신과 결혼한 이유까지.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거군요.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았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속죄한다고? 처음엔 그랬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태수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아 울고 또 울었죠. 다음 날 정희는 어머니 병실을 찾았어요. 어머니는 정희의 부은 얼굴을 보고 걱정했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때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형부가 병원비 계속 내주시는 거 맞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형부가 무슨 잘못을 했든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잖아. 동생의 현실적인 말이 정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맞아요. 태수가 없으면 어머니의 치료도 불가능했죠. 정희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태수의 서재에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었는데 그날은 열려 있었어요. 정희는 망설이다가 금고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죠. 교통사고 합의서 피해자 한상우 가해자 박태수.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합의 금액란에는 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서류 뒤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어요. 태수야, 이 사고는 내 부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비 오는 날 신호를 무시하고 건넌 내 잘못도 있어. 너는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잘 살아라. 내 가족은 내가 알아서 돌볼 테니 너는 내 인생을 살아가거라. 정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그 밑에는 병원 진단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미 말기 암이었다는 내용이었죠.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일부러 열어둔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이미 말기암이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죠. 그래서 더 죄책감이 컸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내가 앗아갔으니.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였소. 당신 아버지를 치고 그대로 멈춰버렸소. 경찰에 자수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았소. 대신 공장에서 일하며 살라고 하셨지. 정희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게 된 거군요. 아버지가 남긴 공장이었소. 나에게 맡기고 가셨지. 그리고 부탁하셨소. 가족들을 멀리서라도 지켜봐 달라고. 정희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태수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죄책감과 고통이 보였습니다. 그럼 결혼도 동정이었단 말이에요? 태수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진심이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아버지를. 그래서 더 진심입니다. 당신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고 당신의 강인함에 끌렸소.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소. 태수의 고백에 정희는 혼란스러웠어요. 미워해야 하는지 용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시간을 주세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기다리겠소. 평생이라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태수와 한 집에 살았지만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태수가 먼저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죠. 정희도 일부러 태수를 피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남보다 먼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는 거의 완치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고 소영이는 간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언니, 형부랑 싸웠어?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동생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바빠서 그래. 거짓말이었죠. 정희는 매일 밤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비 오는 날의 사고, 태수의 차,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용서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였겠죠.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희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장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모님, 오늘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가 있대요. 공장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정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장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녁 7시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공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대부분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죠. 공장이 문 닫는데? 해외로 이전한다던데.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희도 구석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어요. 태수가 단상에 오르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랐죠. 먼저 제 자신에 대해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수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장의 공장장이자 한정혜 씨의 남편이자 그녀 아버지의 가해자입니다.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희가 벌떡 일어나 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태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공개할 줄은 몰랐거든요. 태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숨기던 진실이 이제는 당신을 더 아프게 하니까요. 모든 걸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받고 싶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한상호 씨를 죽인 사람이 공장장이었다고? 그래서 그 딸이랑 결혼한 거야?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누군가 욕을 했고 누군가는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노한 군중이 무대로 몰려들려는 순간 태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년 전 4월 15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장으로 오던 중이었어요. 와이퍼를 최대로 켜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도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태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상호 씨였어요. 제가 그분을 병원으로 모셨고 의식이 있을 때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더 이상 말을 잇기 힘들어 보였죠. 한상호 씨는 저를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자신은 이미 시한부 인생이었다고 안말기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탁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멀리서라도 지켜봐 달라고. 특히 큰딸 정희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걱정하셨다니. 그분은 이 공장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원래 한상호 씨가 젊은 시절 운영하던 공장이었는데 부도가 나서 남의 손에 넘어갔었죠. 제가 다시 사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걸 저에게 맡기시면서 직원들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어요. 맞아. 한상호가 젊을 때 이 공장 사장이었지. 부도 나서 쫄딱 망했었는데.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은혜와 용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희 씨와 거래 같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를 대는 조건으로요.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정희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겁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공장을 재단으로 바꿔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모든 수익은 지역 발전을 위해 쓰겠습니다. 분노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가해자는 돈만 던져주고 사라졌죠. 적어도 공장장님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한상호가 용서했다면 우리가 뭐라 할 권리는 없지. 그때 정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결혼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머니 수술비가 절실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아버지 사고의 가해자란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미워했어요. 배신감에 며칠을 울었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속죄하려 했는지를. 매일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병원에 익명으로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몰래 도왔어요. 태수가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가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다니.
무엇보다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아껴주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정희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용서하셨듯이 저도 용서하려고 해요. 아니, 이미 용서했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너지듯 무릎을 꿇으려는 태수를 정희가 붙잡았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심이 죄책감을 이길 때 속죄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거래였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가 나니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곧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상호는 좋은 사람이었어. 마지막까지도 남을 용서하고 배려했구만. 그의 딸도 아버지를 닮았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죠. 태수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공장을 지역의 자랑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몇 달 후 정희 봉제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공장은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터이자 희망의 공간이 되었죠.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현판식에 참석했고 소영이는 재단 의료봉사팀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어요. 누군가는 저를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지만 저는 진심 때문에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만든 희망의 공간입니다. 태수는 뒤에서 조용히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죠. 사람은 잘못으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용서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태수의 말에 정희가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 미소를 나눴습니다. 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정희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태수는 경영을 맡았죠. 어느 날 저녁 정희는 다시 미신기 앞에 앉았어요. 이번엔 일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미싱 소리가 리듬을 타며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가 다가와 정희 옆에 앉았어요. 힘들지 않소? 아니에요. 이제는 즐거워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태수가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정희의 손을 태수가 부드럽게 감쌌어요.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정희가 태수를 바라봤어요. 저도요. 당신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시간이 흘러 재단은 지역의 명물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정희와 태수의 이야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난과 죄책감으로 시작된 결혼이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어머니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야, 이제야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소영이도 밝게 웃으며 말했죠. 언니, 형부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 정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축복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아버지의 죽음이 가져온 인연이 결국 모든 걸 구원했다는 걸. 마지막 장면 미싱 소리 사이로 태수의 손이 정희의 손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깍지를 꼈어요. 정희의 내면 독백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그날의 죄가 만든 결혼이 결국 나를 살렸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가난보다 무거웠던 건 책임이었고 책임보다 강했던 건 용서였으며 용서보다 위대했던 건 사랑이었다. 재단의 미싱 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선율이었어요. 정희와 태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듯이 태수가 정희에게 속삭였어요. 사랑합니다. 정희가 답했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진심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황금빛 노을이었죠. 가난과 죄책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사랑과 용서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진리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거래로 시작될 수 있어도 진심으로만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순금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순금 사연이었습니다.